안타까운 화재 소식으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대전에 있는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현재까지 7명이 숨졌고 1명이 위독한 상태입니다. 과거 소방 점검에서 현대 아울렛이 무더기 지적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는데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검토를 지시했습니다. 먼저 정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아침 발생한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는 7시간여 만에 진화됐습니다. 제가 출근길이었는데요. 사람들이 긴급하게 좀 대피를 하고 검은 연기가 엄청 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큰 불이 났구나 하는 것을 직감을 했습니다. 인접소방서가 모두 출동하는 대응 2단계를 내리며 대원 357명과 장비 49대를 투입했지만 7명이 사망하고 1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화재 연기가 너무 심해서 바로 저희가 대응 단계를 걸고 그래서 저희가 추정으로다가 아까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건물은 3개월 전 소방 점검에서 화재 감지와 피난 설비 불량 등 24건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재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고인분들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사죄 말씀 올립니다. 이번 사고에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어젯밤 사고 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백화점 측에 중대재해처벌법 혐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오늘 오전 10시 정확한 화재 원인 파악을 위해 국과수 등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MBN 뉴스 정태웅입니다. 보통 아울렛 지하 주차장에는 물건을 싣고 내리는 장소가 있죠. 여기에 있던 상자들의 불이 옮겨 붙으면서 건물 안은 단 30초 만에 검은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간신히 도망친 사람들도 앞이 안 보여 차를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어서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불은 아울렛 건물 지하 주차장 1층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하 1층에 있다 필사적으로 탈출한 직원은 건물 안이 검은 연기로 가득 차는데 불과 3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셀파이프 소리가 빵빵빵빵 나갖고 바로 앞에서 훅 갈았는데 냄새가 그냥 캐캐 묵은 게 그래서 그냥 나오게 됐죠. 이곳으로 내려가면 지하 주차장과 물류 하역장이 나오는데요. 화재 당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한 8명은 이곳 지하 1층에서 택배 하역과 청소, 방제 작업을 하는 근로자들로 확인됐습니다. 급박한 상황에 자신의 차량도 두고 나온 근로자들은 밖으로 나와서야 아직 나오지 못한 동료가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불났는 거 확인이 돼서 연락이 안 돼 빨리 대피하라고 했는데 연락이 그 다음에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탈출하지 못한 동료들은 지하 1층의 각기 다른 장소에서 이미 숨진 채 발견되거나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일부 화재 목격자들은 지하 주차장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에서 불이 났다고 증언했지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안 연기 제거 작업을 마치는 대로 불이 난 원인을 찾아낼 방침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네, 전해드린 것처럼 이번 화재로 큰 인명피해가 난 건 지하 하역장에 쌓아둔 종이 상자가 불쏘시개 역할을 했기 때문입니다. 지하 주차장에 불이 나면 위험하다는 민원도 제기됐었지만 그대로 방치한 게 화를 키웠습니다. 불이 난 지하 하역장은 평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MBN이 불이 나기 전 영상을 입수했습니다. 이 소식은 안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불이 나기 전 현대아울렛 지하 주차장의 모습입니다. 주차장으로 들어서자마자 압축된 폐종이 박스가 잔뜩 쌓여 있습니다. 한눈에 봐도 엄청난 양입니다. 지게차 운반대 위에 쌓여 있는 것으로 볼 때 재활용 종이 박스를 모아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바닥을 자세히 보니 차량을 유도하는 화살표가 그려져 있습니다. 폐기물 적재장이 아니라 차량이 통행하는 구역에 방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차선이 그어진 주차구역에도 종이박스가 쌓여 있습니다. 면화류로 제조된 의류라든지 종이박스 등은 화재가 발생하면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그 특수가연물로 분류가 됩니다. 전기차 충전구역도 눈에 들어옵니다. 충전 중인 전기차 옆으로 수백 개의 종이 상자가 탑처럼 쌓였습니다. 작업자들은 평소에도 지하 주차장 곳곳이 이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발생했는 바로 이렇게 쌓여있어요. 쌓일 데가 없으니까. 소방당국은 지하 주차장 곳곳에 적재된 의류와 종이박스 등이 타면서 연기와 유독가스가 뿜어져 인명피해가 커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건을 싣고 내리는 그 물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급격하게 연소가 된. 지하 주차장 곳곳에 방치된 종이박스 등이 화재 시 위험하다는 민원이 수차례 제기됐지만 그대로 방치됐고 결국 큰 인명피해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어제 주식시장은 크게 휘청였습니다. 코스피가 3% 넘게 급락하면서 2년 2개월 만에 가장 낮은 2220선까지 내려갔고 코스닥 지수는 더 심해 5.07, 37포인트 가까이 폭락하면서 700선마저 붕괴됐습니다. 그야말로 블랙먼데이였는데 원달러 환율 역시 어제 하루에만 22원이 뛰면서 1431원으로 지난 13년 중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상황에선 금융시장 추락의 끝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안병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증시 폭락과 환율 급등의 가장 큰 이유는 강달러 현상입니다. 달러 초강세로 외국인이 국내 주식시장에서 연일 매도에 나서는 등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된 겁니다. 전 세계적인 달러 선호 심리는 미국발 고강도 긴축 정책,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유럽의 에너지 위기 등으로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글로벌 경기 침체를 심화시킬 경우 코스피가 이번 하락 국면에서 2,000 아래로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기업 이익이 주는 거를 반영하면 2,000선을 깰 수도 있는 10% 이상 빠지면 이제 2,000선도 이제 좀 위험하다 이렇게. 실제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 위안화와 일본 엔화의 급락이 제2의 아시아 외환위기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강달러 현상이 자산시장을 넘어 실물 경제까지 악화시키고 있다는 점. 고환율이 수입 물가를 끌어올려 무역 수지를 악화시키며 지난 9월 41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는 등 적자 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10대 기업 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적극적인 투자를 주문했습니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투자가 또한 근본적인 해법입니다. 하지만 OECD가 내년 세계 성장률을 2.8%에서 2.2%로 크게 낮추는 등 비관적 전망이 확산하고 있어 경기 침체 공포는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안병입니다. 영국 정부가 지난주 내놓은 감세 정책의 여파로 파운드화 가치가 한때 사상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현지 시간 26일 파운드화의 미국 달러 대비 환율은 5%가량 떨어지며 한때 사상 최저 수준인 1.03달러까지 추락했고 결국 1.06달러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파운드화 가치 폭락에 대응해 이번 주 비상회의를 개최하고 금리를 올릴 거란 기대가 많았지만 11월 3일로 예정된 다음 회의 때 상황을 판단하겠다고 밝히면서 파운드화의 가치 하락을 부채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중 불거진 발언 논란에 대해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 한미 동맹이 훼손됐다며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고 직접 말한 겁니다. 바이든이라고 발언한 적이 없다는 의미겠죠. 다만 비속어를 썼는지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황재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외 순방 뒤 첫 출근길 문답에 나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른바 비속어 논란에 대해 동맹을 훼손한 보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자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는 동맹이 필수적입니다. 사실과 다른 보도로서 이 동맹을 훼손한다는 것은 국민을 굉장히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다. 또 진상이 더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면서 추가적인 조사도 예고했습니다. 대통령실도 특정 단어가 쓰였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순방 중 13시간을 허비해야 했다며 강경한 입장입니다. 순방 외교와 같은 국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총성 없는 전쟁에서 허위 보도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 말했다고 했던 대통령실은 국회를 향해 한 EXX라는 말 역시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 그 말을 했다고 100% 확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안보라인 교체 요구에 대해서도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 환담 성과를 충분히 설명했다고 일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속어 논란이 더욱 확산되면 국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MBN 뉴스 황재헌입니다. 국민의힘도 대통령실과 보조를 맞추며 반격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을 처음 보도한 MBC를 문제 삼았는데요. 특히 논란의 영상이 보도되기 전에 이미 민주당이 관련 내용을 언급했다며 정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서 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가 제대로 된 사실 확인 없이 자의적이고 자극적 자막을 입혀 보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언론사 항의 방문과 함께 경위 해명을 요구하는 등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MBC 문화방송의 행태가 정말 해도 너무합니다. 그런데 이번 순방 보도에서 최초로 대통령의 비속어 프레임을 씌운 MBC는 사실관계 확인이라는 기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민의힘은 MBC 박성재 사장의 사퇴 요구와 함께 형사고발, 방송통신위원회 제소 등 사실상 전면전을 예고하면서 민주당과 MBC의 정언 유착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타임머신이라도 탄 것이 아니라면 올리지도 않은 영상, 게다가 잘 들리지도 않는 영상의 내용을 어떻게 미리 알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MBC가 민주당과 한몸으로 유착되어 여론조작을 펼치고 있는 정언 유착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역시 이번 사태를 대국민 보이스피싱으로 표현하며 MBC가 미끼를 만들고 민주당이 낚시를 한 정언 유착이라는 말도 아까운 정언 공범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측은 해당 영상은 보도 전 이미 온라인에 퍼져 있었다는 설명과 함께 일부 언론과 정치권의 좌표 찍기 언론 탄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외교 참사라는 비판과 함께 순방 책임자인 외교 안보라인의 경질을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이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재적 의원 과반수가 찬성하면 되기 때문에 현재 299석 중 169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유호정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 도중 벌어진 비속어 논란을 외교 참사로 규정하고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위기 그리고 대한민국의 민생 위기 위에 이제는 외교 참사까지 우리 국민들의 삶을 옥죄하고 있습니다. 외교는 곧 국민의 삶의 문제입니다. 윤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보도라고 한 데 대해선 거짓말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진실을 말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의원총회를 거쳐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도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안보실 1차장, 김은혜 홍보수석 등을 전면 교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오늘까지도 결단을 내리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무너진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대한민국 외교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내일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장관 해임안이 발의되면 72시간 안에 본회의 투표에 붙여지는데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9석인 민주당의 단독 처리도 가능합니다. MBN 뉴스 유호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비속어 사용 논란과 관련해서 미국 백악관이나 의회 쪽에선 문제없다는 반응을 보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미대사도 백악관의 관련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최중락 특파원입니다. 정보부의 당국자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논란과 관련해 백악관에 직접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미국에 대한 발언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했다면서 백악관 안전보장회의 NSC 측이 문제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당국자는 사실에 기반을 두지 않은 보도는 한미동맹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조태영 주미대사도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한 대통령실 김은혜 수석의 설명 이후 같은 내용을 백악관 NSC와 공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다른 논란이 된 48초간 한미 정상 간 만남에 대해서도 대북억제 공조와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핵심 현안에 대해 의미 있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상 차원에서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우리 업계의 우려에 대해 논의하고 이 사안에 대해서 진지한 협력 의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주미 대사관 측은 아직은 미국 의회나 의원들이 윤 대통령 발언에 대해 직접적인 문제를 제기한 사례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만 언론 보도와 앞으로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우려가 감지될 때는 한미동맹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입장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기업에 특혜를 주고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후원금을 낸 기업 중 두산건설만 압수수색을 했는데 검찰은 네이버 등 다른 후원 기업들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수사 범위가 넓어지는 모양새입니다. 이재호 기자입니다. 검찰이 네이버와 분당 차병원 등 10여 곳에 대한 동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지난 20일 두산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 엿새 만에 이뤄진 추가 강제 수사입니다. 네이버와 차병원은 앞서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봤는데 이번엔 포함됐습니다. 네이버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40억 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내고 제2, 4호 건축 허가 등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차병원 역시 부지 용도 변경 등을 위해 30억여 원의 후원금을 내고 인허가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관내 기업들의 각종 인허가와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하고 160억 원 정도의 성남FC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과 검찰은 그중 42억 원의 후원금이 오고 간 두산건설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두산건설 외에 경찰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네이버와 차병원 등에 대해서도 강제 수사에 돌입해 수사를 확대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수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욕설 외교, 굴욕 외교로 쏠린 국민 관심을 야당 수사로 돌리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저급한 국면 전환 전략이라고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 이조입니다. 쌍방울 그룹에서 뇌물을 챙긴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으로 꼽히던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당시 경기지사이던 이 대표로부터 평화부지사로 발탁된 이후 2년여에 걸쳐 자신이 사회 이사를 지냈던 쌍방울에서 법인카드를 받아 쓴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20년 넘게 주인 없는 회사였던 대우조선해양의 새 주인은 한화그룹이 될 것 같습니다. 매각가는 2조 원인데 지금까지 투입된 공적 자금이 12조 원에 달해 헐값 매각 논란도 벌써부터 일고 있습니다. 이현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산업은행이 대우조선해양의 우선 협상자로 한화그룹을 낙점했습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경쟁 입찰 공고를 낸 뒤 더 유리한 조건을 제시하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으면 한화그룹이 최종 인수자로 선정됩니다. 대우조선해양 2조 원의 지분을 한화그룹 계열사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최종 인수자로 선정된다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앞으로 2조 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대우조선 경영권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거래가 최종 성사되면 한화그룹은 대우조선해양 지분 49.3%를 보유한 최대 주주가 돼 경영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추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 6조 3,200억 원의 인수를 추진했지만 서브프라임 사태 등으로 추가 자금 확보에 난항을 겪다 계약이 무산됐습니다. 헐값 매각 논란이 일자 사는 측은 경영 효율화를 책임질 민간 주주를 찾는 게 국민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조선해양 노조 측은 밀실 특혜 매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최종 인수까지는 진통이 적지 않을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현재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해 어제 시작된 한미해상연합훈련이 동해상에서 모레까지 나흘간 진행됩니다. 한미동맹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5년 만에 이뤄진 이번 훈련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포함해 한미 양국의 함정 20척이 투입됩니다. 신동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성조기를 든 장병들의 환송을 받으며 로널드 레이건호가 부두에서 점차 멀어집니다.
논란 바크하우스 주부산 미국 영사가 트위터에 공개한 한미연합훈련 시작 모습입니다. 동해상에서 29일까지 나흘간 이어질 이번 훈련엔 한미 양국에서 20척이 넘는 함정이 동원됐습니다. 한국 측에서 이지스 구축함인 서해 류성룡함과 문무대왕함, 미국 측에서 유도미사일 순양함인 챈슬러스비람 등 항모 강습단이 나섰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확장 억제 전략을 무력시의 성격이 아니라 실전적 준비태세 일환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것 같고,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을 통해 북한 도발에 대비한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일각에선 연합훈련 맞대응으로 북한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도발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우리 군은 해당 지역을 포함해서 관련 시설 활동들에 대해서 면밀히 추적, 감시하고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뤄진 이번 훈련은 한미 양국의 굳건한 확장 억제 의지를 보여준다는 평가입니다. MBN 뉴스 신동규입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가 한미 해군이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함 등이 참여한 연합 해상 훈련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전쟁 도화선에 불을 붙이는 행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김 대사는 현지 시각 26일 미국 뉴욕 유엔 본부에서 제77차 유엔 총회 일반 토의 연설을 통해 미국은 이 시각에도 조선반도 주변에서 매우 심각한 우려를 자아내는 합동 해상 연습을 벌려놓으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 대사는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의 위협 때문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는데 18분가량의 연설 중 한국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엘리베이터에서 10대 여학생을 납치하려 한 4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됐었죠. 경찰이 불법 촬영 등 새로운 혐의를 추가해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노태현 기자입니다.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입니다. 한 남성이 여학생을 뒤따라 타더니 내리려는 학생을 갑자기 붙잡아 다시 타게 합니다. 흉기로 위협해 여학생의 휴대전화를 뺏으려 합니다. 꼭대기층까지 올라갔지만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주민과 마주치자 그대로 달아납니다. 새들 출동했고 차 안에 있는 걸 잡았나 주차장에 숨어 있는 걸 잡았다 그랬는데. 경찰은 미성년자 약취 미수 혐의로 이 40대 남성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나 재범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보강조사를 벌인 경찰은 남성에 대해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어제 다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납치 목적이 추행에 있었다는 정황을 발견해 기존 미성년자 약취 미수보다 형량이 무거운 추행 목적 약취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또 남성이 휴대전화에 여성들을 불법으로 찍은 촬영물과 아동 성착취물을 보관하고 있던 사실도 확인해 불법 촬영과 아동 성착취물 소지 등 새로운 성범죄 혐의도 추가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 일정은 이르면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노태현입니다. 혼자 사는 옆집 여성의 소리를 엿듣고 녹음한 40대 이웃집 남성이 구속됐습니다. 남성은 하루에도 5번씩이나 여성의 집 현관에 휴대전화를 대고 녹음하는 스토킹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신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헤드폰을 쓴 남성이 문에 휴대전화를 갖다 댑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또 찾아온 남성. 한참 동안 같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40대 남성 A씨가 이웃집 여성의 집안에서 나는 소리를 녹음하는 겁니다. A씨는 여성이 퇴근하고 귀가한 새벽 시간대를 노려 엿듣고 녹음했는데 하루에만 5번을 찾아왔습니다. 이제 옆집에 살고 있는 저를 생각하거나 상상을 하면 흥분이 되고 그래서 저희 집을 도청을 했다라고. 피해 여성이 항의하자 돈을 줄 테니 이사를 가라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이던 A씨는 고소할 거면 하라며 말을 바꿨습니다. 결국 여성은 A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주거침입과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분에게 하실 말씀 혹시 있을까요? 처음에 피해자분한테 이사 가라고 말하신 게 맞나요? 가해자 측은 영장실질심사에서 피해자가 이사를 갈 수 있어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친 것으로 전해졌지만 법원은 A씨의 도주가 우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외국인 마약 사범의 주류가 미국, 중국인에서 태국과 베트남인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노래방과 클럽에서 이른바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들이 또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외국인 전용 업소가 마약 유통의 온상이 되고 있습니다. 박상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소방의 도움을 받아 노래방 뒷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갑니다. 방마다 마약에 취한 베트남인이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 노래방에서 이른바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33명이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마약류 관련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베트남인의 담뱃갑에는 신종 마약이 들어있었습니다. 지난 17일 부산의 한 클럽에서도 환각 파티를 벌인 베트남인 3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베트남인 주범 5명은 인터넷으로 산 마약을 술과 함께 팔았는데 외국인 전용 업소를 빌려 범행 장소로 활용했습니다. SNS를 이용하여 마약 파티 참가자를 모집하고 1차로 식사를 한 뒤 2차로 노래방이나 클럽으로 옮겨갔습니다. 상당수가 불법 체류자 신분의 노동자나 유학생이었습니다. 불법 체류는 실제로 이분들의 주소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더 음성적일 수밖에 없고 적발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은 적발된 베트남인 72명 가운데 주요 판매책 5명을 구속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장소를 제공한 한국인 업주 2명도 함께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상호입니다. 인터넷에선 어떤 소식들이 화제일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입니다. 보통 버스에서 내릴 땐 하차벨을 누르면 되는데 승차할 때는 별다른 알림이 없어 버스를 놓치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있죠. 이에 인천시가 버스 정류장에 승객 대기 여부를 알리는 시스템을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승객이 정류장에 설치된 승차 버튼을 누르면 정류장 외부 LED 전광판에 승객 대기 중이라는 알림 문구가 뜨는 방식인데요.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이 있는데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무정차 통과하는 일이 줄어들 걸로 인천시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시스템은 태양광을 사용해 친환경적이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대기 중이라는 것을 알릴 수도 있다는데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성공적으로 자리 잡는다면 지역 시민들도 더욱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겠네요. 급커브길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역주행 가다 슈퍼카와 충돌하는 사고를 낸 오토바이 운전자가 있습니다. 홍콩의 양방향 급커브길에서 줄지어 주행하는 차들. 그런데 오토바이 한 대가 차선을 무시하고 빠르게 달려오더니 마주오던 흰색 차량과 강하게 부딪힙니다. 오토바이를 몬 녀석은 팔다리 등을 다치는 중상을 입었고 차량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는 경상을 입은 걸로 알려졌는데요. 오토바이와 차량도 크게 파손됐습니다. 급커브길에서는 감속해야 한다는 안전수칙을 어겼다가 수억 원대의 슈퍼카까지 들이받은 이 오토바이 운전자. 결국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됐네요. 최근 러시아에서는 예비군에 대한 대규모 동원령이 내려지며 반발이 거세지고 있죠. 그런데 정작 이들이 사용할 군 장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눈에 봐도 녹슬고 오래돼 보이는 소총. 러시아가 이번 동원령으로 입대한 신병들에게 지급한 걸로 알려진 AKM 소총이라는데 1959년 옛 소련 당시에 도입된 종류라고 합니다. 과연 제대로 발사나 되기는 하는 건지 의심스러운데요. 신병들도 적잖이 당황스러운지 욕설을 퍼붓는 모습입니다. 외신은 러시아가 옛 소련 장비까지 동원할 정도로 장비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전쟁을 이어나가면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전 세계의 몫이라는 걸 과연 모르는 걸까요?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서울 등에 수백 채의 집을 갖고 있는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습니다. 피해자가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태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년 전 서울 은평구의 한 빌라에 전세로 들어간 A씨. 얼마 지나지 않아 등기를 보니 임대인이 김모 씨라는 사람이 소유한 한 법인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네. 불안해가지고 혹시나 해서 부동산 쪽에서 전화를 해봤더니 부동산에서는 뭐 괜찮다라는 식의만. 하지만 며칠 뒤 부동산에서 집주인이 수감돼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는 우편물이 날아왔고 김 씨와의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연락이 닿긴 했지만 김 씨는 해결하겠다는 말만 반복할 뿐 결국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진 않았습니다. 다행히 A씨는 전세보증보험을 들어놔 큰 피해는 면했지만 피해자는 A씨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유사 피해자가 40명이 넘었는데 임대인은 모두 김 씨였습니다. 피해자들의 거주지도 다양했습니다. 이곳 서울 은평구 이외에도 강서구, 경기 파주, 인천 등에서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고 경찰에 고소장까지 접수됐습니다. 김 씨가 소유한 주택이 수백 채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져 실제 피해 규모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MBN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곧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건의 고소장을 접수받고 김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MBN 뉴스 김태형입니다. 일부 건설사들이 LH나 지자체 도시공사가 조성한 택지를 유령 계열사를 동원해 수주한 정황이 대거 포착됐습니다. 이른바 벌떼 입찰이라고 불리는데 유령 회사 이름으로도 대거 입찰에 참여해서 입찰 확률을 높이는 거죠. 정부가 수사를 의뢰하고 택지 환수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배준우 기자입니다. 올해 1월 입주한 서울 위례신도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 2016년 LH가 택지에 대한 추첨 입찰을 진행했는데 200대 1이 넘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엔 위장 계열사로 의심되는 업체도 여러 곳 있었습니다. 이곳에 입찰에 성공한 건설사는 계열사와 함께 16개 업체로 입찰을 시도해 입찰 확률을 16배나 높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를 동원해 수주 확률을 높이는 이른바 벌떼 입찰인데 수십 개로 업체를 늘리기도 합니다. 국토교통부 조사 결과 지난 5년간 LH가 분양한 공공택지 3곳 중 한 곳은 수십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호반과 대방, 우미 등 5개 건설사가 낙찰받았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택지 업무를 소속 직원이 아닌 모기업이 수행하거나 급여를 모기업에서 지급하는 등 81개사 111개 필지에서 의심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정부는 위반 업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택지를 환수하는 조치에 나섰습니다. 계약을 해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환수되게 되어 있고요. 이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금액적으로 환수하는 조치를 저희들이 취하겠습니다. 하지만 토지 계약 당시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 등 혐의 입증에 어려움이 적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MBN 뉴스 배준우입니다. 어제부터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의무가 완전히 사라졌죠. 저희 취재진이 놀이공원과 집회 현장 등을 다녀보니 그럼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야외 마스크 전면 해제 첫날의 풍경을 전남주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시민들이 가을을 만끽하기 위해 놀이공원에 나들이를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연인과 쓴 커플이 눈에 들어옵니다. 실외 마스크 해제 첫날의 모습인데 평소와 크게 다르지 않을 정도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저번 달에 한번 이제 다 걸려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다른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땀도 차고 말하는데 불편하기도 해서 숨도 좀 쉬기 편하고 이제 말도 하기 편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50인 이상 집회나 공연, 스포츠 경기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지침이 해제됐지만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습니다. 도심을 오가는 시민들의 모습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방역당국은 감염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은 밀집 상황에서는 실외라도 마스크를 적극적으로 착용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코로나와 계절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 가능성을 고려해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제될 때는 단계적 해제보다 일시에 해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내 마스크를 과감하게 푸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생각. 유행이
임팩트가 크든 아니면 가볍게 가든 간에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나면 일시에 다 같이 벗는 것이 혼선이 없다. 방역당국은 요양병원 대면면의 재개와 입국 후 PCR 검사 폐지 등 추가 방역 완화에 대해선 조만간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전남주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형형색색의 장식과 멋진 의상으로 변장한 사람들이 하늘 위에서 비행 솜씨를 뽐냈습니다. 패러글라이더들이 한자리에 모였는데요. 공들여 준비한 의상들과 비행 솜씨는 어떨까요? 하늘을 나는 모습이 마치 영화 탑건의 주인공 같은데요. 그런데 진짜 전투기는 아닙니다. 하늘을 나는 당구대부터 우주선, 오징어, 소방차까지 프랑스 알프스 지역 생일레르에서 이카로스컵 페스티벌이 열렸습니다. 1970년대부터 열린 대규모 패러글라이딩 축제인데요. 닷새간 이어지는 축제 기간 최고의 의상을 입고 하늘을 나는 사람을 뽑는 방식입니다. 이번 대회엔 100여 명이 참가했고 총 9만여 명의 관중이 모였다네요. 중국에선 골격만 지은 채 공사를 멈춘 아파트에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짓담한 미완성 아파트에 벌써 6개월가량 살고 있다는데요. 어떤 사연일까요? 중국 구일인시의 한 아파트. 이곳은 엘리베이터는 물론 물도 전기도 없고 화장실도 없습니다. 20여 명의 사람이 사방이 뻥 뚫린 미완성 아파트에서 살고 있는데요. 창문도 드문드문 마감도 채 이루어지지 않아 텐트를 친 사람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재작년 시공사의 불법 자금 조달 혐의로 당국에 압류되고 중국의 부동산 위기까지 덮치면서 공사가 멈췄는데요. 비슷한 처지의 거주민들은 2019년 광고가 한창이던 이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문제가 빨리 해결돼서 보금자리를 찾았으면 좋겠네요. 외교 관계가 악화되면서 폐쇄됐던 베네수엘라와 콜롬비아 간 국경이 다시 활짝 열렸습니다. 물류 운송 통로가 3년 만에 개방됐다네요. 콜롬비아와 베네수엘라를 연결하는 다리가 오랜만에 분주합니다. 사람들은 기대감에 부푼 표정인데요. 베네수엘라에서 콜롬비아로 치료를 받으러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양국은 수년간 2,000km가 넘는 육로 국경을 막아왔는데요. 그러다 지난 8월 새로 선출된 콜롬비아 대통령이 무역을 재개하겠다고 약속했고 현지 시간 26일 국경을 전면 개방하고 화물 운송을 재개했습니다. 이제 많은 물류가 원활히 이동하면서 여러 분야의 이익이 커질 거라네요.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에서는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대한 반발이 확산하는 가운데 20대 남성이 군사동원센터에 총을 쏘는 사건까지 발생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중부의 한 학교에서는 나치 옷을 입은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학생 7명을 포함한 13명이 숨지고 21명이 다쳤습니다. 서영수 기자입니다. 총소리가 나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황급히 건물 밖으로 도망칩니다. 현지 시간 26일 러시아 이르크츠크 주에 있는 군사동원센터에서 20대 남성이 직원들을 향해 총을 쐈습니다. 총에 맞은 군사동원센터 책임자는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범인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징집 대상이었던 범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동원령에 반대한다고 외친 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동원령에 반대하는 시위와 탈출 행렬이 이어지는 가운데 총격 사건까지 벌어진 겁니다. 같은 날 러시아 중부 우드무르티아 공화국의 한 학교에서는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학교를 졸업한 30대 남성이 침입해 경비원들과 학생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총을 쏜 겁니다. Просто спрятались под парты, да, тихо сидели. Там у всех ноги тряслись, я прям. 현재까지 학생 7명과 경비원 등 13명이 숨졌고 21명이 다쳤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범인이 입었던 티셔츠에 나치 문양이 그려진 점에 주목하고 나치 단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И в итоге
удостоверился сам. Сейчас следственные органы проводят необходимые мероприятия по месту жительства. 푸틴 대통령은 이번 사건 희생자들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일본은 오늘 오후 도쿄에서 지난 7월 선거 유세 도중 총격에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을 진행합니다. 국장에는 일본 각계 인사 약 3,600명과 한덕수 총리가 이끄는 한국정보조문단 등 각국 사절 약 700명을 포함해 총 4,300명이 참석할 예정인데 G7 정상은 모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K-팝이 또 새 역사를 썼습니다. 이번엔 블랙핑크가 K-팝 걸그룹 최초로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는데요. 세계를 홀린 매력이 뭔지 정설민 기자가 소개합니다. 강렬한 힙합 리듬에 친숙한 클래식 선율을 더하고 검은고의 전통악기 사운드를 더하는 등 블랙핑크가 야심차게 내놓은 정규 2집 봄핑크. 미국에서만 10만 장의 앨범을 팔아치우며 빌보드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정상에 올랐습니다. K-팝 걸그룹 가운데 처음으로 앞서 영국 오피셜 차트에서도 1위를 차지 아시아 여성 가수 최초로 양대 차트를 석권했습니다. 블랙핑크는 한층 더 진화한 음악을 들려드리고 싶었다며 팬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영어를 많이 쓴 어떤 가사라든지 뭐 완전히 영어로 된 가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전략적으로 시도될 수밖에. 2016년 화려하게 데뷔한 블랙핑크는 힙합 음악을 기반으로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선보여 MZ세대의 우상으로 떠올랐습니다. 4인 4색의 멤버 모두 음악뿐 아니라 패션 업계도 주름잡고 있으며 UN 지속가능 발전 목표 홍보대사로 활동하는 등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We must seize this moment and take actions to create a world that is more sustainable and leave no one behind. 다음 달 서울을 시작으로 초대형 월드 투어에 나서는 블랙핑크가 단체 활동을 중단한 BTS의 뒤를 이어 K-팝 선두에 설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오늘 낮 동안에는 다소 덥겠습니다. 그래도 아침과 밤 공기는 꽤 차가운데요. 오늘 서울이 14.9도, 가평은 8.1도로 어제보다도 더 낮게 출발했습니다. 오후가 되면 27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평년을 웃돌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가평의 경우 일교차가 거의 20도까지 벌어지는 건데요. 환절기 건강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다 보니 곳곳에 출근길 안개가 자욱합니다. 중부와 전부,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는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는데요. 남부와 제주에만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따라서 중부지방의 자외선 지수가 높겠고요. 영남권 동해안에 따라서는 오늘과 내일 약하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입니다. 서울이 14.4도, 대전 13도, 창원 17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8도, 대구와 창원 27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보다도 더 덥겠습니다. 당분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어서 대기는 갈수록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원인을 파악하는 절차가 오늘 오전 진행됩니다. 안타까운 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철저한 감식이 필요합니다. 굿모닝 MBN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